안녕하세요. 저희는 제16기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즈의 버피버피 팀의 김소연. 박가은입니다. 최근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심각하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해결해 주실 조선대학교 법학과 이원상 교수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하나, 둘. 이현석 교수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앉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진행하기 전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조선대학교 법학과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을 가리키고 있고요. 학회에서 형사법 학회나 아니면은 비교형사법 학회 이런 형사법 관련 학회에서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이원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한 경력을 가지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버킷. 예.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화 범죄도시 3가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는 일본 야쿠자와 결탁한 마약 밀수 사건, 버닝썬 등의 범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관한 범죄는 국경을 초월하여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형법 제5조에는 외국인의 국유범을 보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마약에 관한 범죄에는 별도 규정이 없고 형법 제2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위자가 외국인인 국외범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입국한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실행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기 뒤에 있는 카카오 저기 스피커가 대신 대답을 해주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그 국외에 있는 외국 사람이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일단 적용되지가 않아요. 또 하나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역 외로 나가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뭐 인터폴이라든지 어떤 국제법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수사를 요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에 수사를 협조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떤 그런 방법은 있는데 방금 질문한 것 같이 문제점은 외국 사람이 외국에서 마약 범죄를 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든지 우리 국민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면은 보호주의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가 예를 들어 제노사이드, 뭐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 범죄 이런 것들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어서 거기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직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피해자, 그 외국에서 외국 사람이 마약 거래를 하면서 국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 여지는 있게 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아무리 외국에서 외국 사람이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입국한다 하더라도 그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사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사법권이 거기에 대해서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여지는 없게 되죠. 그게 어떤 국내법하고 국제법하고 어떤 사법 시스템의 어떤 한계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어야지만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대치동에서 일어난 마약 사건을 알고 계실 텐데요. 학생들에게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이라며 마약을 탄 음료수를 건네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건네 마약 운반범들은 자신들은 마약인지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과실범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법정형도 고의범에 비해 현저히 가볍습니다. 또한 마약의 경우 과실범이 없어 따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판부는 특히 앞서 언급한 상황과 같이 마약 운반범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해도 정황상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하는 등 마약 사범에 대해 폭넓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황상 고의성이 무엇인지, 왜 폭넓게 처벌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거 논문 써야 될 제목 같은데 이거 여기서 대답하기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고의라는 것은 우리 내심의 의사인데 우리 내심의 의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 그 사람의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이 어떤 할 때의 주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의가 있었냐 없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개 마약 범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마약을 저기 중간에서 날랐다든지 아니면은 마약을 제조했다든지 그러면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 보이스피싱도 비슷하겠지만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하는 일 자체가 다른 일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일과 똑같은데도 똑같았다. 내가 여기 아르바이트 하는데 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던 판례가 있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구분이 안 된 경우에는 우리 법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죠. 아, 이건 네가 실수가 있었구나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데, 대부분 마약 범죄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거하고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개입을 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미필적 고의를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뭔가 마약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라도 있었다라고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하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했을 경우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고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겠죠. 그래서 정황적인 고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마약 범죄를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정도가 넓죠. 다만 이게 나중에 법원에서 다퉈질 때에는 약간 달라질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수사 단계하고 법원하고는 약간 판단이 다를 여지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그런 행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일반적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마약 범죄의 고의범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네. 쉬운 예시를 통해서 저희 이 질문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0대들이 마약 사범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가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 범죄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확한 10대 마약 사범 증가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10대 마약 사범 증가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또한 10대 마약의 예방교육, 치료, 재활 시스템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너무 어려운데. 와,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거 너무 벌써 몇 개 나올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10대 마약 범죄의 기본적인 원인은 일단 호기심이 가장 클 거예요. 왜냐하면 마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 10대 여중생 몇 명이서 그 마약을 했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그래서 잡혔던 그 뉴스가 있었는데, 그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 우리 10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호기심에서 이렇게 해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펜타닐이나 이런 것들은 병원이나 이런 데서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는 들어보고 뭔지 궁금하지. 그래서 처음에 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마약을 해야지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우연히 그런 식으로 내가 경험을 하다 보면은 작은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이거보다 더 큰 효과를 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마약 사범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10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런 호기심 같은 게 많을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0대 애들 힘들잖아요.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돈 벌고 먹고 사느라고 힘든데 10대들은 특히 더 힘든 나이인데, 우리들은 여러 가지 어른들은 다른 어떤 대체 기제들이 있지만 10대들은 사실은 대체 기제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연히 그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그게 대체 기제가 돼서 거기에 중독돼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좀 연구가 되어서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대들의 마약 현실 사태를 잘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대들의 마약 투여가 심각하게 급증하는 상황으로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조치까지 취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약 투자자 청소년들은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 최고 징역 15년형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마약 사범의 처벌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올바른 처벌 방향은 어떤 것으로 생각이 하십니까? 그게 나중에 아마 법률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 마약 범죄가 제조하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는 반면에 마약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투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경하게 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불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등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약을 하더라도
호기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비록 범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을 계속해서 범죄자로 이렇게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년법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약 범죄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소년법에서도 기본적인 방침은 뭐냐 하면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지금은 비록 범죄라는 것을 저지를 수는 있겠지만 이 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대로 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약 범죄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노력 플러스 약물 중독이라는 것을 끊도록 하는 노력이 같이 필요하게 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떤 소년범들이 마약 범죄와 특히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범죄화 논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완전히 나쁜 놈이다. 너는 진짜 범죄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평생을 가게 하기보다는 특히 우리 소년 단계에서 그걸 저지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친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약에 대한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여지가 있거든요. 플러스 거기에다가 마약 중독을 끊는 어떤 약물 처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심리 처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마약을 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형사사법도 특히 소년범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향해서 적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엄중한 처벌만이 좋은 처벌은 아니라는 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약 범죄에 대해서 조선대 법학과 이원상 교수님과 인터뷰해봤습니다. 정확한 법률 정보와 마약 범죄의 실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최근 심각해진 마약 범죄 결코 멀리만 있지 않다는 점, 항상 예방하고 근절해야 하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마약 범죄가 없는 그날까지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법비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